7장에 기타 질환과 유전자. 당뇨병과 유전자.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 정도가 앓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모 중에서 한쪽이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 장애 발생 확률은 약 20%이고 부모도 앓는 경우에도 그 위험도 30에서 50%까지 상승한다.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국내 당뇨 환자는 320만 명, 고위험군은 660만 명, 당뇨병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무리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는다. 당뇨병 크게 1형, 2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제2형 당뇨는 주로 성인 당뇨병으로 몸속에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비만, 고지방, 고탄수화물, 운동 부족 역시 그렇게 당뇨병은 음식으로 섭취한 부당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을 돌다가 고혈당 상태가 되어서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망막출혈로 인한 실명이 올 수 있고 콩팥 질환을 일으켜서 미세 단명료가 나오거나 부종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투석을 받게 된다. 말초신경에도 합병증이 발생해서 발가락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안면이나 손목, 발목이 마비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족부, 궤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대부분 성인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뇨병 환자 중에서 20% 정도는 운동이 혈당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사제로 사용하는 인슐린을 제외하고는 당뇨병 약은 크게 4가지로 효과 촉진제, 분비 촉진제, 억제제, 작용제. 대표적인 것은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해서 혈당을 낮춰준다. 따라서 간이나 신장의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메트포르민은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혈당 감소 효과를 다르게 보이고 있고 특히 백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는 혈중 글루코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골다공증과 유전자. 뼈는 콜라겐, 섬유질과 무기질인 칼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년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무기물이 빠져나가서 정상적인 뼈에 비해 구멍이 많이 난 상태를 말한다. 폐경,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뼈가 매우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게 된다. 골절로 이어지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골절 시 사망률이 8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대략 62%의 유전적인 요인과 38%의 비유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뼈가 가늘고 저체중이거나 조기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한 경우에 고환 기능의 약화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 경우만이 발생한다. 후진비절 호르몬제, 갑상선, 항응고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우나 커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제증, 위장관 수술, 만성적인 염증, 칼슘 섭취량 부족의 경우도 발병률이 증가된다. 인종적으로는 동양인의 위험성이 가장 높고 다음은 백인이며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보다도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높게 나타나는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여성 골다공증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의 골다공증은 낮은 테스토스테론과 수치와 관련이 있다. 또 갑상선 호르몬 과잉으로 위험률이 올라가거나 칼슘과 비타민 D, 인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적인 요소로는 RPO 유전자가 잘 알려져 있다.
한 개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인 위험이 1.33배이고 두 개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6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23%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양인은 50% 정도가 발병 위험이 높은 위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흑인은 5% 이내이다. 골다공증은 특히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고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도 예방법을 잘 시행하면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다. 골다공증의 예방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칼슘의 경우에 50세 미만은 하루에 1000mg, 50세 이상은 1200mg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칼슘만 섭취하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 흡수는 물론 뼈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생체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칼슘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나 고농도의 칼슘 제제를 먹을 것을 권장한다. 소금 섭취량이 높으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칼슘의 양도 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염식이 도움이 된다. 뼈주 성분의 콜라겐의 보충을 위해서 단백질도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위해서 마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지나친 다이어트 이런 문제가 된다. 골관절염과 유전자,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골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뼈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서 연골 부위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골관절염은 37% 정도의 유전적인 요인과 63% 정도의 비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발생률이 높고 비만인에서 많이 발병한다. 나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함께 증가한다. 뼈나 관절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관절의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골관절염이 생기기가 쉽다. 또한 당뇨병이나 동풍파제트병은 변형성 골관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골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로 알려진 COG5나 백인의 경우에 62% 일반적인 위험성을 보이고 33% 정도는 다소 증가된 위험, 5% 정도는 높은 위험을 보인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지 않고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보석이나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잘 관리하면 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 위험 요소 중에서도 담배는 관절 및 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한다. 또한 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 항반변성과 유전자. 노인성 항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실명 질환 1위로 알려진 항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항반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급하게 떨어지는 병이다. 국내 항반변성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건성 노인성 항반변성은 노화에 의해서 항반 조직이 얇아지거나 위축되면서 손상되는 것으로 한국인의 노인성 항반변성은 대부분 건성이다. 이에 비해서 습성 노인성 항반변성은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지만 황반 부위의 신생혈관으로부터 노출된 혈액이나 산출물로 인해서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실명하게 된다. 국내의 황반변성 발병률은 40세 이상에서 5.5%, 60세 이상에서는 약 12%, 75에서는 30%로 아주 높다. 최근 이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해 바이러스를 이용한 타겟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이었다는 발표가 있어 다가올 황반변성의 치료 시가 기대해야 된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유전적인 요인에서 의한 황반변성은 70%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변이는 황반변성 발병 위험을 한 개의 염색 제2의 변이가 있을 경우에 3배 높이고 2개는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적으로 황반변성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항암면성 여기서 항산화 비타민 종류로서는 지아잔틴, 루테인, 아연을 영양 보조제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다. 이는 항반변성의 예방뿐만 아니라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발병한 환자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섭취할 것이 권장이 된다. 최근 루테인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항반변성 예방 및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문 영양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의 하나로 인체에 합성되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만 제대로 흡수되며 대부분 눈의 망막과 소정체에 축적되어서 강한 자외선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노출되는 청색광을 흡수해서 눈을 보호해준다. 루테인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양상추, 호박, 콩 그리고 일부 해조류 등이 있다. 반면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습성, 노인성 항반변성의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급속한 악화를 막을 수가 있다. 치료법으로는 광역학 치료법 등등 방사선 수술치료. 일상적인 예방법을 알아보면 항반변성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눈 부분의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므로 외부에 나갈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한다. 실내에서도 형광등이나 TV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안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눈의 피로를 자주 풀어주어야 한다. 녹내장과 유전자. 녹내장은 40대 이상 성인 50명 중에서 1명꼴로 발생하며 전체 실명 원인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치명적인 질환이다. 한국 녹내장 환자는 2011년 4년 사이에 46% 증가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 장애가 일어나는 병이다. 13% 정도의 유전적인 위험 요인과 87% 정도의 비유전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노화, 안압, 얇은 각막, 고혈압, 근식, 당뇨병, 에스트로겐 부족 등이 있으며 눈의 부상이나 수술을 했던 경우에도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위험성이 커진다. 녹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로는 두 유전자의 리스크를 합쳤을 때 대략 20%의 사람의 낮은 위험도를, 75% 정도의 평균 위험도를, 그리고 5% 정도의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녹내장 위험 요소가 많을 때는 40세 이후에는 6개월에서 한 번씩 안과에서 안압 측정, 시신경 유도 검사, 시신경 영양 분석, 시야 검사, 각막 두께 확인 등을 받도록 한다. 녹내장을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은 원래대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발병 시의 현 상태에서 시야 손상을 늦추거나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넥타이와 허리띠 등을 느슨하게 매어 안압의 상승을 막고 질산염 함량이 높은 시금치, 상추 등의 섭취를 늘리며 엎드려 자지 않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엎드려 잠을 자면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 발병 위험이 커진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는 혈압을 상승시켜서 안압을 높이고 녹내장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치아 질환과 유전자. 여러분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 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나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 100세의 장수 시대를 살아간 뒤에 치아 관리를 소홀해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잘 씹지 못해서 소화기 문제를 포함한 다른 질병이 함께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중 충치는 치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이다. 평소에 이를 잘 닦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구강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충치는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에 합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과 영역에는 유전성이 강한 질환 중에서 급진성 치주염이다. 치주염은 42% 정도의 유전적인 요인과 58% 정도의 비유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병한다.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치석, 서툰, 구강관리, 흡연, 당뇨, 노화, 음식, 스트레스, 면역 억제제 사용, 침의 감소 등이 알려져 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 45% 정도 사람에게서 1.5배 정도의 위험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주염을 유발하는 구강세균 중에서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현기성 세균으로 주로 구강에서 발견되며 치주염과 구강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류마티스, 당뇨병, 위암의 위험도 함께 높인다. 최근 연구에서 구강 내 진지 발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으로 차단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는 잇몸병인 베체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를 준다. 결국 유해균을 예방하고 나쁜 세균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몸에 유익한 세균인 것이다. 참고로 구강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구강세척제에는 일시적인 구취 제거에 효과가 있더라도 유해균과 함께 유익균까지 적이며 오히려 유해균이 더 쉽게 자라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치아관리와 진화유전학. 사람을 유일하게 주기적으로 치아관리를 하는 동물이다.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계에 사는 동물들을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지만은 현대인은 이런 첨가물이 없는 식단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된 데에 있다. 있어요. 8장에서 너의 유전자로부터 시작되는 웰빙이라. 비만과 유전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만. 유전자는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몸은 만성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경우에 소모되지 않은 에너지를 지방 등의 형태로 전환해서 비축한다. 이로 인해서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이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전에는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체형 중의 하나로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최근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비만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해서 주목해서 비만 그 자체로도 위험한 하나의 질병으로 여긴다. 비만 자체도 질병으로 여긴다. 비만 문제가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한다. 미국 성인의 66%가 가치중이거나 비만이며 한국에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실외 활동의 감소로 지난 10년간 비만이 꾸준히 증가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차성 비만은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인정, 사회, 경제적인 요인, 유전, 신경대분비 변화, 장내 미생물 환경, 화학물질, 독소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비만을 어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 유전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비만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50여 개 밝혀졌지만 각각의 유전자는 대부분 비만 발생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여러 유전자가 변이가 함께 있거나 일부 가족성 비만 관련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비만은 여러 유전자가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다인자 복합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와 개인의 환경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 최종적으로 비만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자가 체중을 결정하는 데 70%까지 기여하고 생활 습관이나 식단이 30% 정도라고 본다. 유전적인 비만은 크게 두 가지 기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 또는 탄수화물 대사와 그 분해에 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욕과 연관이 있다.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지방 세포를 만들고 심하게 되면 비만과 심장병, 당뇨병을 일으킨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에 의한 비만일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높이고 포화 지방을 낮추는 것이다. 몸의 지방세포에서 방출하는 식욕제 호르몬 렙틴과 식욕자극 호르몬 그렐린 같은 식욕조절 호르몬이 특히 식욕 및 식탐과 관련이 있다. 그렐린과 렙틴 유전자는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을 생성하는 유전자다. 그렐린은 주로 위점막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합성되며
내가 배고픔을 느끼게 해 주어서 음식 섭취를 유도한다. 반면에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이러한 식욕 조절 기작에 기인한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식욕을 조절함으로써 비만을 낮추는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의 어느 효과는 좋지만 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비만 위험도와 가장 연관이 높은 유전자인 FTO의 경우 변이가 있다 해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비만인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 유전자의 영향력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에 FTO 유전자 변이가 음식 충동 자극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FTO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충동 식감과 미각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듯이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자에 기반을 둔 특별한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했을 때 높은 다이어트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유전인자를 5가지로 구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운동과 식단 방법을 추천하는 등 개인의 유전자에 기반을 둔 맞춤 다이어트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이어트법을 제시하고 있다.